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국제노동자협회 잠정규약 칼 마르크스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에 의해 쟁취되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급적 특권과 독점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상의 평등, 모든 계급 지배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 노동하는 인간이 노동수단, 즉 생활원천을 독점한 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형태의 예속, 모든 사회적 빈곤과 도덕적 타락 및 정치적 종속의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은 경제적 해방이야말로 중요한 궁극적 목적이며 모든 정치운동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목적 아래에 놓여져야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은 지금까지 각국의 다양한 노동부문 사이에 통일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각국 노동자 계급 사이의 형제적 유대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왔다.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국지적이거나 일국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과제이다. 그것은 현대 사회 속에 있는 모든 국가를 포괄하며 그것의 해결은 가장 진보적인 국가들 사이의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협력에 달려있다. 국지적 국지적은 아마 하나의 지역에 국한된 것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일국적인 것은 한 나라 안에서 해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유럽의 공화 국가들 내에서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부활은 과거의 오류에 다시 빠져드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가 되고 있으며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운동들을 신속히 결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1864년 9월 28일 런던의 성마틴 회관에서 개최된 공개 회의의 결의에 의해 선출된 위원회의 서명 위원들은 국제노동자협회를 창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국제노동자협회와 모든 가맹단체 및 회원들은 인종이나 신앙, 국적에 관계없이 진리, 정의, 도덕을 서로에 대한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한 행동 규범으로 삼을 것을 선언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의무를 다하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도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의무이다.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으며 권리 없이는 의무도 없다. 바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아래의 조항들을 국제노동자협회의 잠정규약으로 삼는다. 1. 본협회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서 노동자 계급의 보호, 진보 및 완전한 해방을 추구하는 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중앙으로서 설립되었다. 2. 단체의 명칭은 국제노동자협회로 한다. 3. 노동자 총회를 1865년 벨기에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그때까지 국제노동자협회에 가입한 모든 노동자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총회는 노동자 계급의 공통된 열망을 전 유럽에 천명하고 국제협회의 최종 규약을 확정하며 협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 수단을 강구하고 나아가 협회의 중앙위원회를 임명한다. 총회는 매년 한 번씩 개최된다. 4. 중앙위원회는 런던에 소재를 두며 국제노동자협회를 대표하는 각국 노동자들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는 의장, 재정간사, 총서기, 각국의 통신담당서기 등과 같이 업무 처리에 필요한 직책을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5. 총회는 연례회의 시에
중앙위원회의 연례 업무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는다. 중앙위원회는 매년 총회에 의하여 지명되며 위원회에 새로운 임원을 추가할 권한을 갖는다. 유사시에 중앙위원회는 연례 회기 이전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중앙위원회는 한 나라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여러 협력단체들 사이의 국제기구를 구성한다. 그래야만 유럽 각국의 사회 상태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지도하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한 사회에서 논의된 공통의 관심사들이 다른 모든 사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국제 분쟁의 경우와 같이 즉각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러 관련 단체들의 통일된 행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여러 국가 및 지역 단체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7. 각국 노동자계급 운동의 성공은 연대와 단결의 힘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중앙위원회의 유용성 여부는 주로 그것이 노동자 단체들의 몇몇 전국 기구들을 상대해야 하느냐, 아니면 소규모의 분산된 지역단체들까지도 상대해야 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제노동자협회의 회원들은 그들 각국의 분산된 노동자 단체들을 전국적인 중앙조직에 의해 대표되는 전국기구로 통일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각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정도가 다르겠지만, 지역적인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지역단체들이 런던 중앙위원회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8. 제1차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1864년 9월 28일에 선출된 위원회는 임시중앙위원회로서 활동하며 각국 노동자 단체들을 연결시키고 총회 소집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며 대회에 상정할 주요 문제들을 전국 및 지역단체들과 토의한다. 9. 국제노동자협회 회원들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국 관련 노동자들의 온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10. 형제적인 협력을 통한 항구적인 유대로 단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국제노동자협회에 가입한 노동자단체들은 그들 조직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칼 마르크스가 쓴 국제노동자협회 잠정규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국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국제당이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그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국제당이죠. 주 1. 1864년 9월 28일 런던의 성마틴 회관 세인트 마틴스 홀에서 대규모의 국제노동자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준비한 것은 영국의 노동조합 및 푸르동주의자인 파리의 한 노동자 집단의 지도자들이었다. 여기에는 영국 및 프랑스의 노동자들 이외에도 당시 런던에 살고 있던 독일, 이탈리아 및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대표들, 그리고 유럽의 소부르주아적이고 혁명적 민주주의적인 망명 집단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제노동자협회 쌍가로, 뒤에 제1인터내셔널로 불리게 된다. 의 창설이 결의되었으며 임시위원회가 선출되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위원에 선출되었고, 이어서 10월 5일에 열린 위원회의 제1차 모임에서 협회의 강령적 문건을 작성할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되었다. 마르크스가 참석하지 못한 채 열린 소위원회의 제1차 모임에서 하나의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이것은 오웬의 추종자인 웨스턴이 제안하여 프랑스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인 르리베의 수정을 거친 도입 부분의 선언문과 마찌니가 작성했던 이탈리아 노동자연맹의 규약을 이탈리아인 루이지 볼프가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쌍가로. 이에 대해 보아 상세한 것은 전집 제16과 512에서 513쪽 및 519쪽을 보라.
10월 18일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건의 내용을 알게 된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했다. 따라서 문건 작성의 마무리 작업은 다시 소위원회에 넘겨졌으며 마르크스는 10월 20일 소위원회로부터 이 과업을 위임받았다. 10월 27일 소위원회는 마르크스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 쓰여진 두 개의 문건을 통과시켰는데 그 하나는 국제노동자협회 창립선언으로 불리는 선언문이고 다른 하나는 협회의 잠정규약이다. 이 두 문건은 1864년 11월 1일 협회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던 임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뒤에 이 지도부는 인터내셔널의 총무위원회로서 역사 무대에 등장했으며 1866년 말까지는 중앙위원회로 통칭되었다. 창립선언은 1864년 11월 5일 벌집신문 Beehive Newspaper 제160호에 처음으로 실렸으며 또 같은 달 규약과 함께 국제 노동자 협회 창립선언 및 잠정 규약 1864년 9월 28일 런던 롱에이커의 성마틴 회관에서 열린 공개 회의에서 창립이라는 소책제로 출판되었다. Address and Provisional Rules of the Working 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 마르크스는 이를 1864년 11월 상반기 중에 이를 독일어로 번역했으며 이 번역본은 1864년 12월 21일과 23일 사회민주주의자 제2호 및 제3호에 실렸다. 이 선언은 1866년 불어로도 번역되었다. 1868년에는 아이히호프 빌헬름 아이히호프가 국제노동자협회라는 소책자 속에 그 자신이 번역한 선언의 독어본을 포함시켜 출판했는데 이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동의를 얻은 것이었다. 최초의 러시아어 번역본은 1871년 제네바에서 나왔다. 현재 남아있는 선언의 필사본은 두 개인데 하나는 마르크스의 아내 제니 마르크스가 작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딸 제니가 작성한 것이다. 쌍가로 이 책은 영어본을 대본으로 번역했으며 전집의 독어본을 참조했다. 전집에 실린 독어본도 마르크스 자신이 번역하여 사회민주주의자에 실었던 것이지만 이 글은 원래 영어로 쓰여진 것이므로 영어본을 원어본으로 삼은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집의 통일성을 위해서 주라든가 기타 체제는 전집에 따랐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영어본과 독어본의 중요한 차이는 역주에서 지적해두었다. 역자 2. 마르크스는 재무 대신인 글래드스톤이 1864년 4월 7일 하원에서 한 연설을 타임지 1864년 4월 8일자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다. 3. 가로떼 패닉 영국, 특히 런던에서는 1860년대 초에 살인자들 갤로터스에 의한 노상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심지어 의회에서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정도였다. 4. 블루북 청서 영국의 의회 및 외무성의 외교문건을 모아놓은 간행물을 통칭하는 말 청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표지가 푸른색이기 때문인데 영국에서는 17세기부터 간행되어 왔으며 이 나라의 경제사 및 외교사에 관한 주요 공식 자료이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은 유형 및 징역 관계 법령의 실시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보고 이다. 네, 청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청자는 푸를 정자 쓰고 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유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본편에서도 이 한문들이 나왔는데 유형도 그 유배형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5.
이 인용문은 마르크스가 1863년 4월 16일자 글래드스톤의 연설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1870년대 부르주아 경제학자 브렌타노는 이를 인용하여 마르크스를 중상모략하는 인명의 캠페인을 벌였다. 글래드스톤의 연설 중에서 문제가 된 문장은 1863년 4월 17일 당시의 의회 회기에 대한 낙수 기사의 형태로 런던의 거의 모든 신문, 타임즈, 더 타임즈, 샛별, 더 모닝스타, 데일리 텔레그래프,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등에 실렸다. 그런데 준 공공 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핸저드에 의해 토론 자료집, 핸저드스 parliamentary debates. 이 책의 본문은 연설자 자신의 감수를 거친 것이다. 에는 문장이 빠져있다. 블렌타노는 이것을 가지고 마르크스에게 시비를 걸면서 마르크스가 날조된 과학적으로 불충분한 신문기사를 인용했다고 비난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중상모략에 대해서 1872년 5월 23일과 7월 28일 인민국가의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답변을 한 바 있다. 쌍거로 전집제 18권을 보라. 마르크스가 죽은 뒤인 1883년 11월에 영국의 부르주아 경제학자인 테일러가 똑같은 시비를 되풀이하였다. 이른바 날조 인용을 했다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엘레아노르 마르크스가 1884년 2월과 3월에 오늘 투데이지에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 그리고 뒷날 엥겔스가 1890년 6월에 자본론의 독일어판 제4판 서문 및 1891년 마르크스에 대한 브렌타노의 전집 제22권을 보라 라는 소책자에서 반박하고 있다. 네, 낙수 준 수 준 네. 네. 그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제가 읽기가 힘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나쁜파리 제빵공들의 눈물겨운 호소와 관련하여 여왕 폐하의 내무대신에게 보내는 보고서. 런던 1862년 투리맨 히어 편을 가리킨다. 7. 1일 노동시간을 법률상 10시간으로 제한하려는 투쟁은 영국에서 이미 18세기 말에 시작되었으며 1830년대 이래 광범위한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이 이에 참여했다. 어린이와 여성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10시간 노동법 The 10 Hours Bill이 1847년 6월 8일 영국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많은 공장주들이 실제로는 이 법을 무시했다. 8. 독일어판에는 소유, property가 자본, capital로 번역되어 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주